안녕하세요. 제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50살의 남자입니다. 출판사는 평사리이고 옮긴이는 김숙희님입니다. 50살의 남자는 아버지 50살의 소련과 조카 힐라리에 그리고 아들 폴라리오와 아름다운 과부와의 사랑으로 시작하여 자연스럽게 아버지 소련과 과부 그리고 아들과 조카 힐라리에의 결혼을 암시하며 마무리되어집니다. 오늘 낭독해드릴 부분은 본문 87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과부로부터 퇴짜 맞은 아들이 사촌인 힐라리에와 이성으로서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기쁨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50살의 남자 요한 볼프강 폰 괴테. 바깥의 성문을 격렬하게 두드리고 외치는 소리가, 위협하고 간청하며 주고받는 얘기 소리가, 마당의 빛과 횃불이 부드러운 노랫소리를 중단시켰다. 그러나 바깥의 소음은 그 원인을 알아차리기에는 소리가 분명치 않았다. 이윽고 조용해지더니 계단으로 올라오는 남자들의 주고받는 큰 말소리와 소음이 들려왔다. 사전 연락도 없이 문이 활짝 열렸다. 여자들은 기겁을 하게 놀랐다. 플라비오가 끔찍한 몰골을 하고 쓰러지듯이 안으로 밀치고 들어왔다. 혼란스런 얼굴 위로 머리카락이 어떤 곳은 비쭉비쭉 솟아있고 또 어떤 곳은 비에 젖어 달라붙어 있었다. 갈기갈기 찢긴 옷은 가시와 덤불을 헤치고 나온 사람처럼, 진창과 수렁에 빠졌다 나온 사람처럼 소름 끼치도록 더러운 몰골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 하고 그는 부르짖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여자들은 대경실색하여 일어섰다. 늙은 사냥꾼으로 어려서부터 사랑으로 그를 돌보아온 하인이 함께 들어서며 그에게 말했다. 아버님은 여기 안 계십니다. 진정하십시오. 여기를 보세요. 고모님과 사촌님이시랍니다. 여기가 아니라고? 그럼 나를 그분께 데려다 줘. 그분만이 내 말을 들으셔야 해. 그러고 나면 난 죽어버릴 거야. 저 불빛들로부터, 낮의 밝음으로부터 날 좀 숨겨줘. 그것이 내 눈을 멀게 해. 날 파멸시키고 있어. 집안 주치의가 들어왔다. 그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맥박을 재었다. 하인들도 여러 명 불안에 쌓여 빙 둘러서 있었다. 이 양탄자 위에서 내가 이게 무슨 꼴이람. 내가 양탄자를 못 쓰게 만들고 있잖아. 내 불행이 이 위에 뚝뚝 떨어지고 있구나. 내 버림받은 운명이 양탄자를 더럽히고 있어. 그는 문을 향해 밀치고 나아갔다. 사람들은 이 기회를 이용 그를 끌어내어 그의 아버지가 묵곤 하던 좀 떨어진 손님방으로 데려갔다. 어머니와 딸은 굳어진 채 그대로 서 있었다. 그들은 예술에 의해 고귀해진 모습이 아닌 복수의 여신이 쫓기는 모습의 오레스트를 보았던 것이다. 밝은 촛불에 쌓인 안락한 집안과 대조를 이루어 그만큼 더 무시무시해 보이는 처참하고 고약한 현실 속에서 고통받는 오레스트를. 여인들은 굳어진 채 서로 마주 보았다. 그리고 각자 상대방의 두 눈 속에서 자신들의 두 눈 속에도 깊이 각인된 그 소름 끼치는 모습을 보았다고 믿었다. 남자 부인은 반쯤 정신을 차리고는 연달아 하인을 보내 조카의 상태를 물었다. 하인들이 그의 옷을 벗겨 몸을 말리고 돌보고 있으며 그는 반은 정신을 차린 채 반은 무의식적으로 되는 대로 내맡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약간 안심을 했다. 다시 또 소식을 물었더니 참고 기다리라는 질책이 돌아왔다. 불안에 떨던 여인들은
마침내 의사가 환자에게 방혈을 시행했으며 그 외에도 환자를 안정시킬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수단이 취해졌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는 안정을 되찾았으며 사람들은 그가 잠들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었다. 자정이 되었다. 남작 부인은 만약 환자가 잠들었다면 그를 보고 싶다고 요구하였다. 의사는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양보했다. 힐라리에도 억지로 졸라 어머니와 함께 들어갔다. 방은 어두웠다. 녹색 차양 뒤로 촛불 하나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어머니가 침대로 다가갔다. 힐라리에는 애타는 마음으로 촛불을 움켜쥐고는 잠자는 이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는 얼굴을 돌린 채 누워 있었다. 그러나 지극히 사랑스러운 귀와 지금은 창백한 빛을 띠고 있는 볼록한 뺨이 벌써 다시금 제자리를 찾은 곱슬머리 아래 귀엽게 솟아올라 있었다. 놓여있는 손과 길고도 다정한 손가락들이 두리번거리는 시선을 잡아 끌었다. 힐라리에는 그 자신 숨소리를 낮추면서 낮은 숨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마치 푸시케처럼 치유하는 이 안정을 깨트리는 위험을 무릅쓰고 촛불을 가까이 갖다 대었다. 의사가 촛불을 뺐더니 여인들에게 그들 방으로 돌아가라고 길을 비추어 주었다. 우리의 동정을 받아 마땅한 이 선량한 사람들이 이날 밤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는 아직 비밀에 묻혀 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두 사람은 대단히 초조한 모습을 보였다. 끝없이 환자의 상태를 물었고 환자를 한 번 보고자 하는 바람은 겸손하고도 절박했으나 의사는 정오경이 되어서야 짧은 면회를 허락하였다. 남작 부인이 들어섰다. 플라비오는 손을 내밀었다. 용서하세요, 고모님.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힐라리에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에게도 그는 오른손을 내밀었다. 안녕, 누이. 이 말이 그녀의 마음을 뚫고 지나갔다. 그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 마주 바라보았다. 가장 아름다운 의미에서 서로 대조되는 찬란한 한 쌍이었다. 반짝이는 청년의 검은 두 눈은 헝클어진 곱슬머리와 잘 어울렸다. 반면 그녀는 천상에서 내려온 듯 조용히 서 있었으나 마음을 뒤흔든 이 사건은 이제 불길한 예감과 함께 짝을 이루고 있었다. 누이라고 부르다니 그녀의 가장 깊은 내면이 격앙되고 있었다. 남작 부인이 말했다. 좀 어떤가 조카? 아주 참을만 합니다. 그런데 절 좀 언짢게 취급하시더군요. 무슨 말인가? 제게서 피를 뽑아 흐르게 했어요. 무서웠어요. 빼낸 피를 버리더군요. 그건 무례한 짓이에요. 그건 제 피가 아니거든요. 모든 것이 그녀의 것이거든요. 이 말과 함께 그의 모습은 다시 변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뜨거운 눈물을 쏟으며 얼굴을 베개에 감추었다. 어머니는 힐라리에의 무서운 표정을 보았다. 그것은 그 예쁜 아이가 마치 눈앞에 지옥문이 열리는 것을 본 듯한 난생 처음으로 그러나 영원히 괴물을 목격한 듯한 표정이었다. 재빨리 격정적으로 힐라리에는 홀을 빠져나갔다. 그리고는 맨 끝 작은 방 소파에 몸을 내던졌다. 뒤따라 나간 어머니는 유감스럽게도 이미 자신이 파악하고 있는 사실을 물었다. 힐라리에는 묘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올려다보고는 외쳤다. 그 피가 모든 것이 그 여자의 것이라는데 그 여자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어요. 저 불행한 사람, 불행하니. 이 말과 함께 흘러내린 비통한 눈물의 강이 그녀의 답답하던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려 주었다.
이미 앞서 생겨난 것에서 그동안 자연스럽게 진행된 상태를 누가 감히 밝힐 수 있으며 이 첫 만남의 내적인 접촉이 여인들에게 불러일으킨 화를 누가 감히 드러낼 수 있겠는가. 이 만남은 그 고통받는 청년에게도 지극히 해로웠다. 의사는 적어도 그렇게 주장했다. 의사는 충분히 자주 소식을 전해주고 위로해 주었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접근을 금지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느꼈다. 그리고 그는 기꺼이 양보를 얻어내었다. 딸 역시 어머니가 승낙하지 않을 것을 감히 요구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들은 이성적인 의사의 지시에 순응했다. 그 보답으로 의사는 조금 안심이 되는 소식을 가져왔다. 플라비오가 필기 도구를 요구하여 무엇인가를 조금 썼으나 곧 자기 곁 침대 속에 감추었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이제까지의 불안함과 초조함에 호기심까지 겹쳐졌다. 괴로운 시간이었다. 그래도 얼마 후 의사는 비록 바삐 서두르긴 했지만 아름다운 손으로 거리낌 없이 쓴 종이 쪽지를 가지고 왔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시행을 담고 있었다. 그 불쌍한 남자가 태어난 것은 하나의 기적. 그 길 잃은 남자는 기적 속에서 파멸했다네. 어렵게 찾아낸 어두운 문지방을 지나 얼마나 더 길없이 불안한 발걸음을 더듬어 가야 하는가. 그러다가 생생한 하늘의 빛과 중심에서 나는 깨달았노라. 밤과 죽음과 지옥을 느꼈노라. 여기 고귀한 문학예술은 다시 한번 그 치유력을 증명하고 있었다. 문학은 음악과 내적으로 융합, 모든 고통받는 영혼을 힘차게 자극하여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고통을 풀어헤쳐 날아가게 함으로써 이들을 근본에서부터 치유하는 것이다. 의사는 이 청년이 곧 다시 일어서리라고 확신하였다. 그의 정신을 억누르고 있는 열정이 없어지거나 완화되기만 하면 육체적으로도 곧 건강해지고 좋은 기분을 회복하리라는 것이었다. 힐라리에는 이 쪽지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했다. 그녀는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아 이 아픈 청년의 시행에 멜로디를 붙여보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것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녀의 영혼 속에는 그 깊은 고통에 들어맞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도 이런 시도를 하다 보니 리듬과 운율이 그녀의 마음에 호소해 오는 바가 있어 그녀는 시간을 내어 아래 연을 짓고 완성시킴으로써 약간의 명랑한 기분으로 저 청년의 시에 화답했다. 그대 고통과 고뇌 속에 그토록 깊이 좌절했지만 그래도 그대 청춘의 행복을 누리려 태어났으니 용기를 내어 곧 건강한 걸음을 내디드시라. 우정이 내리는 하늘의 빛과 밝음으로 들어오시라. 그대 소중하고 선량한 사람들의 가운데 있음을 느끼신다면 삶의 쾌활한 물줄기가 그대에게서 솟아나리니. 이 집안의 친구인 의사가 심부름꾼의 역할을 맡았다. 그 답장이 도착하자마자 청년은 또 벌써 적당하게 답을 썼다. 힐라리에가 온화하게 화답했고 이렇게 사람들은 다시금 점점 더 명랑한 하루를 자유로운 토대를 얻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우리는 이 사랑스런 치유의 전 과정을 가끔 전해주어도 좋을 것이다. 일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지극히 편안한 가운데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갔다. 의사는 필요 이상으로 시간을 늦출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환자와 식구들이 조용하게 직접 대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남작 부인은 옛 문서들을 바르게 정돈하는 일에 몰두해 있었다. 이 일은 부인의 현재 상태에 아주 적절한 소일거리로 그녀의 흥분된 정신에 기묘한 효과를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지난 세월의 삶을 돌이켜보았다.
위협적인 힘든 고통도 겪었었다. 이런 일들을 돌이켜 생각하니 지금 당장 헤쳐나갈 용기가 생겼다. 특히 심각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았던 친구 마카리에와의 저 아름다운 관계에 대한 추억이 그녀의 마음을 저리게 했다. 세상에 둘도 없을 저 여인의 찬란함이 그녀 영혼 앞에 떠올라오면서 그녀는 이번에도 즉각 그녀에게 도움을 청해야겠다고 결심을 굳혔다. 대체 마카리에 외에 어느 누구에게 그녀가 지금 현재의 감정을 털어놓을 것이며 마카리에 외에 그 누구에게 그녀가 느끼는 공포와 희망을 솔직하게 고백할 것인가. 그녀는 또 옛 서류들을 정돈하면서 무엇보다도 남동생의 꼬마적 초상화를 발견했는데 그 모습이 그의 아들과 너무 닮아서 미소 지으며 한숨 짓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순간 힐라리에가 들어서서 어머니를 놀래켰다. 그녀는 그림을 빼앗아 보더니 역시 두 사람의 닮은 모습에 묘하고도 당황한 모습이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 마침내 의사의 호의에 힘입어 그의 인도로 플라비오가 아침 식탁에 나타날 거라는 전갈이 왔다. 여인들은 플라비오의 첫 출연을 내심 두려워해왔다. 그러나 중요하고 무서운 순간에도 무엇인가 유쾌한 일이 발생하여 재미있는 상황을 만드는 일이 왕왕 일어나듯이 여기서도 일은 그렇게 이루어졌다. 아들이 아버지의 의복을 쫙 빼입고 나타난 것이다. 그 자신의 옷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졌으므로 아들은 소령이 사냥 나갈 때나 가족 곁에 머물 때 편안하도록 누이집에 보관시켜 놓은 옷들을 입고 나타난 것이다. 남작 부인은 미소 지으며 움찔했다. 힐라리에는 그녀 자신도 어쩐 일인지 알 수 없이 몹시 당황하여 얼굴을 돌렸다. 이 순간 그녀는 청년에게 적당한 말 한마디도 한 구절도 입 밖으로 내놓을 수 없었다. 당황한 상황에 빠진 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의사가 아들과 아버지를 비교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약간 키가 크고 그래서 상의가 약간 길었다면 아들은 어깨가 넓어서 상의의 어깨가 조금 조이는 듯하다고. 두 사람의 불균형이 이 빌려 입은 옷에 좀 우스운 모습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의 이런 세세한 묘사 덕분에 사람들은 그 순간의 당황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 물론 힐라리에에게는 젊은 아버지의 모습과 여기 눈앞에 등장한 생생한 아들과의 닮은 모습이 으스스하니 마음을 압박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흘러간 시간 속에 일어나는 일이 아마도 어떤 연약한 여인의 손으로 세세하게 묘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그저 일반적인 일에만 관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다시 또 한 번 시예술의 영향력을 언급해야 할 것 같다. 우리는 플라비오에게 확실한 어떤 재능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아주 우수한 것이 창조되기 위해서는 열정적이고 감각적인 동기가 있어야 했다. 그래서 저 거부할 수 없는 여인에게 바쳐진 거의 모든 시들은 지극히 마음에 사무치는 칭찬할 만한 것들이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 아름다운 여성에게 열정적인 표정으로 낭독된 시 역시 적지 않은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임이 틀림없었다. 자기 말고 다른 여성이 열정적으로 사랑받는 것을 보는 여성은 기꺼이 편안하게 신뢰할 수 있는 친구의 역할을 떠맡는다. 그녀는 자기가 말없이 숭배받는 위치에 오르는 것을 보는 것 역시 불쾌하지는 않을 거라는 자신도 의심 못하는 비밀스런 느낌을 가슴속에 품게 된다. 그들의 대화 역시 점점 더 의미심장한 것으로 되어갔다. 사랑하는 남자가 기꺼이 짓고 싶은 것은 서로 주고받는 교환 시였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말을 그저 절반쯤 대답하게는 만들었으나
그 아름다운 입으로부터 직접 듣고 싶던 것은 이제 기대할 수 없었다. 그러한 것이 힐라리에와 함께 서로 교대하며 읽혀졌다. 특히 원고가 하나밖에 없었고 또 꼭 제때의 착상이 떠오르면 양쪽에서 같이 써놓은 것을 들여다보고 이를 하기 위해 또 각자 그 작은 원고책을 붙잡아야 했으므로 그들은 앉아있다가 점점 더 몸이 가까이 되고 손과 손이 점점 더 가까이 부딪히게 되고 마침내는 아주 자연스럽게 남의 눈에 띄지 않게 관절이 서로 닿게 되었다. 그러나 이같이 아름다운 상황 속에서 그리고 여기서 생겨나는 갖가지 사랑스런 안락함 가운데서도 플라비오는 힘겹게 고통스런 걱정을 감추고 있었다. 그는 계속 아버지의 도착을 기다리면서 그가 아버지에게만 가장 중요한 일을 털어놓아야 한다고 암시했다. 그런데 이 비밀이란 것은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알아챌 수 있는 것이었다. 저 매력적인 여인이 치근대는 청년이 불러일으킨 어떤 격정의 순간에 이 불행한 청년을 결정적으로 거절하여 그때까지 끈기 있게 지켜져 오던 희망이 사라지고 파괴되었을 것이다. 이 장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우리 묘사하지 않기로 하자. 그 장면을 묘사하다 보면 젊음의 장렬하는 열정이 우리에게는 없음을 깨닫게 될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어쨌든 그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어서 휴가도 허락받지 않고 서둘러 주둔지를 빠져나왔었다.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서 절망적으로 밤과 폭풍과 비를 가로질러 고모의 영지에 도달하려고 했던 것이다. 우리는 그가 얼마 전 이곳에 도착하는 것을 보았었다. 신중한 생각이 되돌아오니 이제 그러한 행동이 몰고 올 결과가 그의 마음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아버지는 여전히 이곳에 오시지 않고 또 아버지가 취해줄 유일하게 가능한 중재 없이 지내야 하는 까닭에 그는 제정신을 가다듬을 수도 또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었다. 그러니 그가 익히 알고 있는 인장이 찍힌 주둔지 부대 대령의 편지를 건네받았을 때 그리고 망설임과 불안 끝에 편지를 열었을 때 그 편지 속에 친절한 말들이 쓰여 있고 그가 신청한 휴가는 한 달 더 연기된다는 말로 이 편지가 끝나는 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겠는가. 왜 주둔지 대령이 이런 편지를 보냈는지 그 이유는 설명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편지 덕분에 플라비오는 거의 저 모욕받은 사랑만큼이나 그의 기분을 불안하게 내리누르던 한 가지의 짐으로부터는 해방된 셈이었다. 그는 사랑하는 친척들 곁에서 이 행복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느꼈다. 그는 힐라리에의 존재를 기뻐해도 좋았으며 얼마 후에는 앞서 저 아름다운 과부에게나 그녀 주변에서 얼마 동안 그를 꼭 필요한 존재로 만들어 주었던 그러나 그녀에 대한 구애가 실패함으로써 영원히 어두워져 버렸던 그의 모든 쾌활하고 사교적인 특성이 다시 되살아나게 되었다.